안녕하십니까. 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뭐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시간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가 많이 지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생산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원자력과 석탄은 줄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는 늘리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무리한 부분이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는 데 있어서 지금 건설이 상당히 진행 중이고 있었던 발전소들까지 중단한다는 문제점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또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이런 것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오해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이제 영화를 보고 이 정책을 만드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아까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합니다. 근데 굉장히 또 그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워낙 싸고 친환경적이니까 조금 덜 안전해도 써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도 제일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값이 싸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통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발전소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작지 않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무엇으로 공급하냐, 그러니까 석탄으로 공급할 것이냐, 원자력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것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뭐 이름을 바꿔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만 나옵니다. 목적이 안 나옵니다.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는 넣고 뭐는 빼자, 수단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하고 수단이 도치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것이 이제 제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가격은 등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액화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변화입니다. 다변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가 비싸지면 좀 싼 걸 좀 더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원자력이라는 것과 석탄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버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버려버리는 정책은 안정성에 큰 충격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액화천연가스의 가격이 한 서너 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달리 싼 것을 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기존 에너지 계획이라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뭐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역사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급 계획입니다. 수급 계획은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이죠. 수급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컨대 필요할 때 공급 못하고 필요 없을 때 많이 공급하는 건 수급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뭐 1년 동안 이만큼 필요했는데 이만큼 생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시그시 매 순간마다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확보된 기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뭐 싸질 것이다. 태양광이 미래에 싸질 것이다. 풍력이 미래에 싸질 것이다. 그러면 싸진 다음에 공급해야지. 지금 싸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하는 건 세일하기 전날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R&D 정책이라 그러면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수급 정책은 절대 가지고 있는 기술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뭐 어떤 원자력은 나쁜 것,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 이런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공약이라는 것이 나오면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에 의해서 정책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정책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이행의 심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만큼 하자 해갖고 이제 이행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번 정책은 그 정책화 그다음에 알림의 과정이 생략되고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발전원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맨 왼쪽에 이제 보시면 석탄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파란색은 이제 실제로 직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고요. 위에 약간 옥색으로 보이는 것은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컬럼은 석탄이고 세 번째 컬럼은 가스입니다. 사실은 그 천연가스나 석탄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배출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거는 가스가 좀 적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까지 합치면 석탄을 가스로 바꾼 것은 별로 이산화탄소 절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원자력이나 수력, 뭐 태양광, 풍력도 다 나와 있지만 원자력이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요. 하단에 있는 그래프랑 이제 숫자를 보시면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40%, LNG는 20%, 재생에너지는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은 대충 이제 원자력은 60원, 석탄은 80원. LNG는 한 120원, 재생에너지는 한 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중으로 사서 한전이 한 110원 정도의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을 샀을 때는 킬로와트당 한 50원쯤 남는 거고 석탄을 사면 이제 30원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그 LNG나 신재생을 구입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원자력과 석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뭐 당분간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분간 가격이 오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다 된 다음에 가격이 얼마 되는지 관심 있는 건데 이제 당분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아니면 현 정부 내에서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관점을 바꾸는 문제를 이제 흐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요.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가격이 3배, 4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료값만 공짜지 전체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급전불응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이 세션에서 좀 자세히 드시겠지만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게 급전불응입니다. 내가 전기 필요해서 가동을 해도 바람이 안 불면 또 햇볕이 없으면 전기가 안 나오는 게 이제 급전불응입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는 상황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가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발전기를 같이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NG 발전소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계획에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11%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러면 기존 발전소는 89%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기존 발전소가 100%가 있고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11%가 얹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간헐성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고 햇볕이 일정하게 불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계통에서
220V 60Hz라는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통에서 일정량의 재생에너지가 일정량을 넘어가게 되면 계통이 이제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이제 저밀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게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범례가 있어서 태양광 자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 자원이 태양이 많은 곳에다 이제 태양 발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황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1,6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600. 여기 부산 뭐 이런 쪽에 남해안 쪽에 일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태양광 설치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내륙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 1,400 이 정도 됩니다. 똑같은 1,600 가장 높은 부분이 1,600은 미국에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 노란 부분이 1,600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빨간 데는 2,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빨간 부분은 뭐 2,6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저기 퍼런 데다가 이제 태양광 설치해 놓고 전기 나오기 기대하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태양광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할 정도가 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주도 그 서남 쪽에 빨간 부분이 하나 나오죠. 이게 88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안에다가 그 대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니까 한 6이나 5 이렇게 됩니다. 풍력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영국은 내륙 옥색도 9m/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풍력이 잘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 맞지 않는 곳에다 이제 지금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땅이 없다 보니까 숲을 파괴해가지고 이제 태양광과 풍력을 뭐 설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ESS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난 3년간 화재가 한 150차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매주 한 번씩 이제 화재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가격에 대한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기 가격은 매년도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발전소별로 발전 원가,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비중을 곱하면은 이제 평균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의 전력 가격은 원가는 한 90원 정도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자력과 유연탄을 다 0으로 만들고 그만큼을 다 이제 LNG로 채우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되면은 약 한 2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가격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예비 발전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 그다음에 송전망을 안정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 같은 걸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불과 한 2년 동안에 그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한 1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2018년까지 한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뭐 1조 8천억 원 이 정도 들어갔는데 2019년에 벌써 2조 5천억 원 들어갔고요. 뭐 이런저런 보조금을 다 합치고 나면 한 4조 원 정도 보조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됐을 때 들어가는 보조금입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40%가 되면은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숨겨진 수치들이 있습니다. 원자력과 석탄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들을 국민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석탄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도 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20%로 가져가게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차이를 LNG 발전소가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탈원전 정책에서 많은 분들은 원자력과 석탄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실은
LNG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LNG 가격이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연료비 연동제 해갖고 연료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전기값을 올려받겠다. 그런 거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일종의 꼼수죠. 전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전기 가격은 안 올려지고 대신 연료비를 연동시키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경과를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고리 1호기가 안전하게 40년간 운전을 마치고 퇴역하는 자리에서 거기 있는 많은 임직원들과 종사자들이 있는데 오셔서 아이들 손 붙잡고 이제 탈원전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언을 하셨어도 다른 자리에서 선언하셨어야지 남이 잔칫날 와가지고 영광스럽게 퇴역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것은 원자력 종사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는 한 30% 공정이 진행됐던 상태였고요. 지금 멈춰있는 신한울 3, 4호기도 1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공정이 진행된 상태까지도 발전소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있었고, 그러자 이제 그 공론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공론화라는 것들도 법적 규정도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화라는 제도도 없고, 좀 강행을 했지만 이제 저희는 뭐 칼자루진 입장이 아니니까 따라가서 이제 그 신고리 5, 6호기라도 살려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는 것으로 이제 시민참여단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냈지만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또 이제 그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해결료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한다. 뭐 이런 그 공론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 권고 사항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월 20날 발표됐고 금요일에 발표됐고 토요일 일을 지나고 화요일 불과 2근무일 만에 국무회의의 보고안건으로 발표되면서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력수급 계획, 8차 전력수급 계획,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9차 전력수급 계획의 백본으로 사용됩니다. 이 보고안건이. 그래서 사실은 이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의 수요를 과소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정전이 날 것 같다 하는 것이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2017년 8차 전력 수급 계획 수립할 때 보면은 12월 27일에 국회 보고하고 28일에 공청회하고 29일 오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차 전력 수급 계획도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공청회하고 2부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청회라든지 국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성실히 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보시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국무총리령 690호가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령 690호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 훈령이라는 걸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고리 5, 6호기에 한정적인 공론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재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거의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원천 전체를 줄여나가거나 늘려나가는 계획을 권고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월권에 권고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2만 6명에 대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인 뭐 인구 비례, 연령 분포 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봤더니 건설 재개가 건설 중단보다 9%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탈원전 정책이 대세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만 6명을 모두 모시고 공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 중에 같은 비율을 가지는 사람으로 500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1차라고 나와야 되니까. 이분들이 사실 2차이지만 이분들이 다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차라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9%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공청회, 그 다음에 시민 발표회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 차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9% 차이, 그러니까 59.5 대 40.5로 건설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조적인 설문으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유지 혹은 확대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보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보조 질문도 맨 처음부터 유지 확대가 축소보다 4.8% 많았습니다. 그리고 500명 샘플했을 때도 1.2% 많았고 그 다음에 강의하다가 4.6%로 더 증가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한 번만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자는 쪽 의견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요걸 뽑아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는 쪽으로 권고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이런 권고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권고를 김주영 위원장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설문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는 거였지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권고를 가지고 탈원전 0으로 만드는 걸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질문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게 될 경우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그러면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설문을 하도록 했는데 이 설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이 나가게 되면 메인 퀘스천에 대한 그 답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반대한 설문인데 이제 강행해서 이제 설문지가 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4가지 중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전기준 강화, 두 번째는 탈원전 유지, 세 번째는 사용해결료 해결 방안을 빨리 모색,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 이겁니다. 이 중에서 선택 안 된 한 가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3번, 4번을 권고보고서에 넣습니다. 안전기준 강화, 사용해결료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 자, 그런데 이 설문에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라는 설문이 탈락했다라는 것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전 재개할 경우, 건설을 재개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뭐냐라는 거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4가지 중에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설문지를 만든 사람의 취지대로 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하는 건데 뭐 답에다가 불고기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설문지를 만든 사람의 입맛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심 짜내기에 불과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0월 20일에 김주영 위원장께서 권고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불과 이틀 만에 똑같은 권고 보고서가 국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단지 5분 보고되고 논의는 안 되고 이름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자력이라는 걸 굉장히 큰 문제고 아무리 국무회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도 5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 그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우연한 계기로 그 전력 수급 계획 수립하는 위원회에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전력정책심의위원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컬럼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컬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컬럼은 2016년 9월에 8차 전력 수급 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겠습니다라고 기본 방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을 때 이 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수립되었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두 개의 방향이 틀립니다. 보시면 2016년 9월의 것은 이번 정부가 아니고 전 정부에서 이제 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안정적 전력 수급,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이 단어는 모든 에너지 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정적 공급,
그다음에 비용 최소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력 수급 계획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키워드인데 이 워딩이 없어지고 적정 설비, 그다음에 안전하고 깨끗, 뭐 재생 LNG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벌써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데서부터 그 허탈한 느낌이 들죠.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걸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전한 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고 깨끗한 건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산업부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는 전문가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는 그냥 상식 수준의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은 사실은 이거랑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근데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 2030년도에 전력 수요를 100.5로 봤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선 113.2, 7차 전력 수급 계획보다 약 한 13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13기가와트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신규 원전 6기를 건설을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운전을 안 하기로 하다 보니까 18기가와트라는 물량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도까지는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다 모아봐도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없애버렸고, LNG나 이런 것들은 건설 계획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거지로 재생에너지를 8기가와트를 증설하겠다고 이제 허구의 물량을 잡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5를 만들어 놓고, 2015년 실적서부터 100.5까지를 쭉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찾아낸 게 뭐냐면 2016년 계획은 이렇게 삐쭉 올라가는데 왜 이건 빼놓고 그러셨나요? 예, 이런 것들 저희가 찾아냈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전력을 공급할 설비가 부족하니까 이제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6개월 만에 이제 저 계획이 빗나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도 여러 가지 허구적인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자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만 드리고, 가장 타이틀 제목을 보시면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의 에너지와 관련된 최고의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전력, 석탄, 가스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간 조정입니다. 발전 원간 어떤 조정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간 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으로만 딱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의 계획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으로 전락시켜 버렸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서 지금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대로 되면은 환경 영향이 어떠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갖다 평가를 해서 환경부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제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2번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9차 전력 수급 계획 전력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느냐? 그랬더니 기획재정부가 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맞추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떤 기획재정부의 조정이 필요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가면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2034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중에 그 탄소 중립은 될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도 중간에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맨 처음에는 현실에 대한 진단, 지금 이렇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내버려두면 이렇게 갈 것 같다. 그런데 비전, 나는
미래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 예측되는 미래에서부터 비전까지 가도록 해주는 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걸 만들 때는 현실에 대한 진단, 미래 예측, 비전 설정. 그래서 예측된 미래를 비전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정책인데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투자 계획만 나온 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뭐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예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를 100%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자동차랑 수소 자동차 이제 보급하는 계획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계획은 전기나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는 계획이 이제 병행되지 않으면 청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그 원자력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뭐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전기사업법의 목적이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벌써 탈원전 정책은 안 맞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킨다. 이건데 LNG를 늘리면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도도 개선되지가 않겠죠. 원자력진흥법은 당연히 원자력진흥을 하는 거니까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진흥법하고도 이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체계를 어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중단이 아니고 건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홀드입니다. 홀드. 그러니까 취소된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이미 두산중공업에서는 주기기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협력사 한 600여 군데, 그다음에 창원 지역에 있는 이제 다른 그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에서도 원자력 전공을 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UAE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건설을 했는데 두 가지 점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UAE에 수출했던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나 미국에서 수출하겠다는 원자력 발전소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절반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프랑스는 그 핀란드에서 발전소를 지으면서 지금 10년 딜레이를 시켰고요.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자국 내에서 지는데 5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UAE라는 먼 땅에 가서 사막에서 발전소를 졌는데 적기 준공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 기술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수출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제가 뭐 너무 넘겨짚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100년 산업입니다. 건설을 계획하는데 10년, 건설하는데 10년, 운전하는데 60년, 수명 연장을 하면 한 20년 더 쓸 수도 있고요. 또 냉각해서 폐로하는 데까지 총 100년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100년이 들어가는 사업에 균형을 틀어버린 겁니다. 예컨대 계속 운전을 안 하기로 한다든지 하면 벌써 20년 동안 돈 벌어올 걸 못 벌어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100년간의 잘 짜맞춰진 균형을 지금 상실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 지역에는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요.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중소기업은 뭐 일감이 안 들어온다 하는 게 문제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거기 자격증 같은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계학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유지 관리하는데 매년 이제 돈이 들어가고 직원을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동안 이제 사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줄진 않았겠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예행 연습인 거죠. 그러니까 원전 이용률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고 적자가 나고 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그 UAE에 수출했었던 신고리 4호기는 그 3호기는 OCTF라 그래갖고 한 사이클 동안 한 번도 고장이나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제 가는 아주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반면에 똑같이 생긴 4호기는 운영허가를 이제 지연시키는 바람에 한 1조 원의 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뺏겨버렸습니다. 뭐 LNG 수입은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요. LNG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영국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이 공백기가 5, 6년이 존재하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과연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를 공급하는 라인을 유지할 거냐, 문을 닫을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그 탈원전을 하시던 분들 혹은 환경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수원이나 원자력연구원의 감사, 사회이사, 안전기술원의 감사,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관주의라는 건 우리가 관리를 임명하면 그 기관에 유익한 방향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선관주의 의무죠. 근데 과연 이분들이 탈원전 하시던 분들, 환경운동 하시던 분들이 한수원의 사회이사나 원자력 연구원의 감사나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감사나 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셨을 때 정말 원자력과 자기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파리 협정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이제 37% 감축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감축이 아주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2050년도에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표를 잘 보시면 왼쪽에 노란 색깔은 화석 에너지고 하단에 하늘 색깔은 이제 전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산업용, 수송용, 가정용, 상업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빼고 화석에너지, LNG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안 되는데 여기 노랗게 생긴 화석에너지 사용부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86.6 100만 TOE, 그다음에 44.8 100만 TOE라는 양을 합친 한 230 100만 TOE 정도를 모두 전기로 바꾸고 그것이 모두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나올 때 탄소 중립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화석에너지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 다음에 뭐 수소 만드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시키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기에서도 원전 석탄 줄여버리고 그 LNG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서 탄소 중립이 된다. 이거는 탄수만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노란 부분, 화석에너지 사용분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화석에너지 사용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전기와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를 이산화탄소 안 내고 발생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다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는 싸고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도 참고 쓰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1조 킬로와트 아워를 만들 때 사망자가 얼마큼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석탄은 그 1조 킬로와트 아워를 만드는데 1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다음에 뭐 석유도 뭐 3만 6천 명 죽고요. 뭐 태양광도 죽고 뭐 풍력도 많이 죽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날개에도 겨울에 얼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싱 그 성해 제거를 해줘야죠.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기 이 터빈 블레이드도 올라가 가지고 그 성해 제거 해줘야 됩니다. 윤활유도 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의 수력이 가장 낮고 그다음에 미국의 원자력이 가장 낮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지난 40년간 50년간 운영하면서 나온 수치입니다. 예. 가장 안전한 거고요. 아까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MI 2호기 원전 사고 노심 절반 녹았지만 방사선 누출 전혀 없었고요. 체르노빌 사고에서 방사선 누출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43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밖에라고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무도 안 죽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1,368명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후쿠시마 지역에 뭐 지진 발생했다라고 이제 신문에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지진계 리히터 스케일이라는 걸 배웠죠. 근데 그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진도 9.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높이 나온 게 7.3입니다. 그럼 1.8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도 1 차이가 2의 5승 32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8이면 2의 9승이면 500분의 1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후쿠시마에 그 당시 사고 났던 참혹한 광경들을 막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광경들은 모두 다 쓰나미가 일으킨 거지 방사선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고 났던 그 미국, 러시아, 일본도 원자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드물지만 한 번 나면 끝장이다. 근데 끝장 다 안 났고 그 사고를 경험했고 사상자를 경험했고 방사선 누출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원자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비관론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고 생물종은 죽어가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은 대양을 거쳐서 다시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수명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GMO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구 증가 그리고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생태계 파괴 이런 순환을 끊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적인 진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나쁜 것 취급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것이죠. 뭐 GMO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엔 무슨 유기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류한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2003년도에 영국에서는 그 토니 블레어 총리가 있었죠. 그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서 데이빗 킹이라는 분입니다. 제 앞에 사진에 앞에 앉아 계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탄소 중립 정책을 영국에서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이 좋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로 이제 가동을 하고 풍력이 안 나올 때는 원자력으로 백업을 하는 방식으로 백업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야지만 탄소 중립이 된다. 이것이 이제 서 데이빗 킹이 이제 입안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토니 블레어 총리는 노동당 출신이지만 그 이후에 총리가 5번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으로도 바뀌었고 연합당으로도 바뀌었는데 에너지 정책은 전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정책, 국방 정책,
이런 것들은 정치적 입맛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뭐 조변석계 하면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그렇고요. 2018년에 송도에서 열린 IPCC 그 UN IPCC 국내 회의에서도 원전 확대를 권고를 했죠. 또 RE100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이런 운동을 갖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은 카본 프리 100입니다. 이산화탄소 안 나오는 전원으로 100 전부 하자 이겁니다. 이게 구글이 RE100으로 하다가 포기하고 CF100으로 간 겁니다. 아, RE100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서양을 이제 배 타고 지나가는데 파워의 10%는 풍력으로 갔고 돛 따라서 그다음에 90%는 엔진으로 갔다. 근데 10명이 타고 갔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나는 풍력으로만 다 간 거다. 9명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국내에 생산된 양이 뻔한데 어떤 대기업에서 나는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 그러면 남은 못 쓰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RE100은 포기하고 다 CF100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국 정책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 RE100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형용사로 깨끗한 이란 뜻이 아니고 원자력을 포함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을 다 클린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바이든 해리스의 에너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되기 직전에까지 운영하던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여기 4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이렇게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여기서도 파리 협약을 갖다 재가입하겠다. 그다음에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거기서는 뭐 재생에너지 이런 표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린뉴딜이라는 표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클린, 국산 에너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전력 요금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을 많이 못 늘렸기 때문에 전력 부족이라는 이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뭐 이기발제자께서 하시겠지만 그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8월달에 순환정전이 났죠. 풍력이 많이 깔려 있는 텍사스는 오늘 아침에 순환정전이 났습니다. 풍력 날개가 어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소 10기분만큼의 풍력 발전소가 돌질 않았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전기 품질이 나빠지죠. 지금 이미 제주도랑 전남에서는 극심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LNG 발전소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서는요. 국토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LNG 수입 비용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날 겁니다. 원자력 생태계 붕괴돼서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줘서 중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갖다 수입해다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나 국내 지역 경기가 아주 침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길거리에서 많이 외치시던 분들이 원자력 관련된 감사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관들을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것이 과제고 지금 뭐 기후온난화라는 거는 다가오는 그냥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미 와 있는 문제인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방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LNG도 결국에는 화석연료 아닙니까?
그렇죠.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천연이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내추럴. 그러니까 땅에서 캤다라는 뜻이니까 석탄도 천연 석탄이고요. 예, 예. 석유도 천연 석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화석 연료입니다.